코스피 7천, 숫자만 보면 가슴이 뜹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한국 증시 목표치를 대폭 올려잡았어요. 매수를 권고하는 보고서가 쏟아졌고 국내 언론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죠. 유튜브와 SNS엔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는 말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혀 다른 숫자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말로는 사라고 외치면서 손으로는 팔고 있었던 셈이죠. 두 개의 현실이 같은 날 나란히 존재했지만 불편한 숫자는 작은 글씨 속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이 모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월가의 권고와 실제 자금 흐름이 정반대를 가리킬 때 역사는 늘 같은 결말을 보여줬어요. 권고를 믿고 산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들고 권고를 낸 기관들은 이미 출구를 빠져나간 뒤였죠. 시장에선 이걸 폭탄 돌리기라고 부릅니다. 물론 코스피 7천이 절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을 앞세운 수출 강국이고 AI 붐이 이어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뛸 수 있어요. 그러니 월가의 근거 자체를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타이밍과 맥락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중동에서 심상치 않은 신호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들썩이기 시작했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는 더 오래 높게 유지되며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 연쇄 반응 하나하나가 코스피 7천의 전제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변수였어요. 그럼에도 월가의 보고서 어디에도 이 변수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AI 반도체 호황이라는 밝은 조명 아래 에너지 위기라는 그림자는 교묘하게 가려졌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고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월가가 숨긴 그 그림자, 정확히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답은 지구에서 가장 좁고 가장 위험한 바닷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길이 막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그 혈관이에요.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 이 좁은 목이 막히자 유가는 일주일 만에 30% 넘게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유가 급등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2019년 사우디 석유시설 드론 공격 때도 유가는 급등했죠. 그때마다 시장은 잠시 흔들렸다가 결국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왜 다를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속도가 아니라 하루 이자만 구조에 있습니다. 이번엔 수출되지 못한 원유가 저장 탱크에 쌓이기 시작했고 그 포화 시점이 불과 14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14일.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으로 7번 오가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해협이 열리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돼요. 저장고가 꽉 차면 시추 밸브를 강제로 잠가야 합니다. 그런데 밸브를 닫는 순간 지하 수천 미터에 갇힌 원유는 압력을 잃고 굳기 시작해요. 아스팔트처럼요. 한번 굳은 유전은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일부는 영구 폐기 판정을 받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유를 뽑아낼 인프라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유가는 단기 급등이 아닌 구조적 고공행진으로 굳어집니다. 한국처럼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게 이건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니에요. 산업 전체의 원가 구조가 바뀌는 지각 변동이죠. 그런데 이 충격 앞에서 월가는 여전히 AI 반도체가 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논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알리바이 뒤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코스피 7천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뀝니다. 한국엔 AI 반도체가 있잖아요. 유가 급등 소식이 터진 직후 시장 곳곳에서 흘러나온 말입니다. 월가의 보고서도 국내 유튜브 채널도 비슷한 논리를 반복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의 핵심 부품인 HBM 메모리를 장악하고 있으니 유가가 오르더라도 한국 증시는 버틸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HBM은 AI 서버의 핵심 부품이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공급은 한정돼 있습니다. 이 구조만 보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는 밝아 보이죠. 그런데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한 곳이 하루에 소비하는 전력량은 중소도시 하나의 소비량과 맞먹어요. 반도체 공장은 더합니다.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은 인근 신군 전체 소비량에 육박하죠. AI 반도체 호황이 강해질수록 전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그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의 상태입니다. 한전은 현재 205조 원을 넘어선 부채를 안고 있어 119억 원, 연간 4조 3천억 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구조죠. 유가가 오르면 발전 원가가 오르고 원가가 오르면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반도체 공장의 생산 원가가 오르고 이익률은 떨어져요. AI 반도체 호황이라는 날개가 전기요금이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날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가의 알리바이는 여기서 균열을 드러냅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진짜지만 그 수요를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의 비용 구조는 유가 충격 앞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이 균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가 충격의 최대 피해자로 중국을 꼽습니다. 원유 수입량 세계 1위니까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지금 당장 우리 지갑과 직결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수출되지 못한 원유가 중동 각지의 저장 탱크를 채우기 시작했고 포화까지 남은 시간은 14일로 계산됐어요. 이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저장고가 꽉 차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시추 밸브를 잠가야 해요. 그런데 밸브를 닫는 순간 지하에 갇힌 원유는 압력을 잃고 굳기 시작합니다. 아스팔트처럼요.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일부 유저는 영구 폐기 판정을 받아요. 유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유를 뽑아낼 인프라 자체가 지워지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에너지 위기는 단기 충격이 아닌 장기 구조로 굳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떠올립니다. 원유 수입량 세계 1위니까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 건 중국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진짜 희생양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믿기 어려우시다면 한국전력이라는 이름 석자를 기억해 두세요. 그 이유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한국전력이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도 긴급 기자회견도 없었어요. 그냥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5조 원을 넘어섰고 하루 이자만 119억 원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서울시 1년 예산의 10배가 넘는 규모가 부채로 쌓여 있는 겁니다. 한전이 이 지경이 된 건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발전 원가는 오르는데 정치적 이유로 전기요금은 제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를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았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낸 결과 누적 영업 적자만 48조 원에 달했어요. 2024년에야 겨우 흑자로 돌아섰지만 205조 원의 부채 앞에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어요. 발전소를 돌리는 연료비가 오르면 한전의 적자는 다시 깊어지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결국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청구서는 가장 먼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바로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예요.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이들 공장의 생산 원가는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늘수록 전력 소비는 늘고 전력 소비가 늘수록 한전의 부담은 커지며 한전의 부담이 커질수록 전기요금은 오릅니다. AI 호황이 오히려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역설적인 구조예요. 월가가 AI 반도체가 있으니 괜찮다고 할 때 이 구조는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킬레스건은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였어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 위기 앞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와 가장 위험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 순위표를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중국의 전체 에너지 자급률은 90% 안팎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한 결과예요. 여기에 러시아산 원유를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싸게 대량으로 들여오는 계약도 이미 체결돼 있죠. 호르무즈가 막혀도 중국으로 향하는 러시아 파이프라인은 계속 흐릅니다. 중국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에너지 방어선을 쌓아뒀어요. 반면 한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약 19%입니다. 일본은 약 13%, 대만은 한 자릿수 수준에 불과해요. 이 세 나라는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그 원유가 지나는 길목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해협이 막히는 순간 동아시아 3국은 대체 공급선을 찾아 사방으로 뛰어야 합니다. 단기간에 중동을 대체할 공급선은 없어요. 유가 충격의 진짜 희생양은 중국이 아니라 동아시아 3국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이 동시에 흔들리면 글로벌 반도체, 자동차, 전자 공급망 전체가 타격을 받아요. 세계 경제의 핵심 부품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이 바로 여기니까요. 그리고 이 구조를 가장 먼저 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에 시선을 빼앗긴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조용히 자산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흔적을 따라가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여러분이 지금 투자해야 할 방향과 정확히 반대를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큰 손들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7000 소식에 흥분하는 동안 글로벌 대형 자본은 이미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발자국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자금 흐름 데이터에서 포착됩니다. 우라늄 관련 ETF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 연료인 우라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방산주에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중동 긴장이 고조될수록 각국의 국방 예산은 늘고 방산 기업의 수준은 증가하죠. 실물 인프라 펀드,
에너지 인프라 리츠에도 조용히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자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에너지 위기가 길어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들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에너지 위기 장기화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그들이 팔고 나온 자리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코스피 7000을 믿고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것이 음모론처럼 들릴 수 있어요. 월가가 의도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속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명확해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고 그 비대칭을 가장 잘 활용하는 쪽은 언제나 정보를 먼저 가진 쪽이었습니다. 말과 돈이 반대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말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라 냉정해야 할 때입니다. 월가가 코스피 7000을 외치는 동안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갔고 유가는 치솟았으며 한전의 부채는 205조 원을 넘어선 채 쌓여있고 호르무즈엔 14일짜리 시한이 걸려 있어요. 이 모든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위기 앞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나라입니다. 자금률 19%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 경제 전체가 원가 충격을 정면으로 받는다는 뜻이죠. AI 반도체 호황이 이 구조적 취약성을 덮어줄 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 이번 위기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분산 투자나 장기 보유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포모, FOMO에 흔들려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드는 실수를 피하는 것.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일 수 있어요. 시장이 가장 시끄러울 때가 언제나 가장 조심해야 할 때였습니다. 14일의 카운트다운이 어떻게 끝나는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그 결과에 따라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판이 정해지기 전에 서두를 이유는 없어요. 냉정한 관망이 때로는 가장 용감한 선택이죠. 한 가지 열린 질문을 남깁니다. 이 구조적 에너지 취약성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한 건 정말 몰라서였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한 걸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